1977년 한국의 작은 해안 마을의 한 젊은 여성 경찰관이 일상적인 야간 순찰을 하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3년 후 한 어부가 외딴 절벽 아래에서 녹슨 순찰차가 파도를 뚫고 나오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안에 그날 밤에 끔찍한 진실이 담긴 증거를 발견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임무를 포기하고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990년 3월의 어느 날 강원도 속초에는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해안 절벽에 수위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병장은 집에서 두 번째 차를 막 따르고 있을 때 무전기가 삐걱거리며 울렸습니다. 17호기, 17호기, 여기는 출동이다. 설악산 절벽에서 102 신고가 들어왔다. 절벽 밑에 경찰 차량이 있을 것 같다는 어부의 신고입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민수의 손은 떡을 집으려는 순간 얼어붙었다. 설악산 절벽, 동해 바다와 깎아지른 암벽이 만나는 아찔한 해안도로. 군 생활 20년 동안 그 길을 수없이 운전해왔지만 이 전화는 그의 가슴을 조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17호기, 킴이 응답한다. 도착 예정 시간은 10분이다. 그는 재킷을 챙겨 입고 카운터에 두고 온 차를 들고 순찰차로 향했습니다. 차도를 빠져나오자 무전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나 박지혜 형사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바로 출동 중이에요.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북쪽 관측 지점에서 만나요. 알았다. 뭐가 보이는데? 어부말로는 구형인데 심하게 파손된 게 확실하대요. 민수야, 출동대가 그 지역에서 사라진 순찰차들을 사전 확인했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지난 20년간 행방불명된 차량은 단 한 대뿐이래요. 운전대를 잡은 민수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3년째 실종된 그의 아내 수진. 1977년 일상적인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순찰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설악산 절벽에 정확히 9분 37초가 걸렸습니다. 민수는 그 시간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묻어두려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깔끔한 해군 제복을 입은 수진. 그날 저녁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반짝이던 배지.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던 억지로 웃던 얼굴.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텅 빈 침대. 그가 도착했을 때 관측소는 이미 순찰차들로 붐비고 있었고 순찰차의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안개를 초현실적인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는 노란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고 한 무리의 경찰들이 아래쪽 바위 해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짧은 머리를 질끈 묶고 허리띠에 형사 배지가 눈에 띄는 지혜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동정심으로 가득 찬 검은 눈동자로 고개를 돌렸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검시관님이 부르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벽 가장자리로 밀고 갔다. 아침 안개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아래에는 순찰차의 뒤틀린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도 금속을 갉아먹은 녹과 수년간의 압력과 파도로 인해 지붕이 움푹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로터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구조대가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해안 경비대 헬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무원들이 난파선을 들어올릴 무거운 케이블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발견한 어부는 빛바랜 한복 저고리에 고무장화를 신은 60대 남성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낚시를 해왔어요. 저 차는 지난주에 거기 없었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이틀 전 폭풍이 몰아쳐서 숨어있던 곳을 떠내려갔을 겁니다. 오늘 아침 태양이 크롬 범퍼에 닿았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고하길 잘했어. 지혜가 말하며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부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민수는 헬기 대원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헬기 대원들은 무거운 케이블을 차량의 프레임에 연결하면서 절벽을 따라 능숙하게 내려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증거물이 일본해로 떨어질 수 있는 힘든 과정이었죠. 지금 들어 올리겠습니다. 무전이 울렸습니다.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지자 모인 경찰관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천천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녹슨 선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창문에서 물이 눈물처럼 쏟아졌고 녹과 파편 덩어리가 바위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차가 절벽 가장자리를 벗어나 평평한 지역으로 안내되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폐허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진이 몰던 1975년형 현대 포니 순찰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체 곳곳에 녹이 슬고 따개비가 갑옷처럼 차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의학팀은 즉시 움직여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본능이 문을 뜯어내고 답을 찾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억지로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번호판은 아직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중 한 명이 외쳤다. 지금 실행 중입니다. 지혜의 손이 민수의 어깨를 찾았다. 이 일 때문에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네. 필요해요. 노트북을 들고 있던 기술자가 무덤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차량 번호가 일치합니다. 이수진 순경의 순찰 차량입니다. 민수는 전화를 듣는 순간부터 뼛속 깊이 알고 있었고 뼛속 깊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한 방에 날아드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1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녀가 자신을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건 아닐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수석 포렌식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문을 당기자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경첩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그림자와 부패로 가득 찬 동굴이었고 시트는 스프링까지 썩어 내려갔으며 대시보드는 부식 덩어리였습니다. 유골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하자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인지 실망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색은 체계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유물처럼 손전등, 배터리가 새고 부식된 지 오래인 손전등, 페이지가 한 덩어리로 뭉쳐진 표창장, 그리고 운전석 아래에서 황동 탄피 케이스 등 개인 소지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89경이라고 기술자가 말하며 총을 들어 보였습니다. 부서 문제와 동일합니다. 다른 기술자가 차량 뒤쪽에서 피라고 불렀습니다. 훼손되었지만 확실히 뒷좌석 밑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열고 손전등을 녹슨 내부를 비추며 말했습니다. 트렁크에 상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영호 경위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현장 테이프를 훑어보더니 민수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영호 과장은 77년 당시 수진의 상사였다. 이제 50대 후반이 된 그는 중년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복종에 익숙한 남자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지혜가 말했다. 이수진 씨 차량인 걸 확인했습니다. 최지혜의 얼굴은 여러 가지 표정을 거쳐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다. 맙소사, 세상에.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난 괜찮아요. 피와 누세라고 포렌식 팀장이 요약했다. 블랙박스는 회수되지 않았고 아마 바닷물에 의해 파손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 범죄 현장입니다. 최는 턱을 문질렀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요. 그 피는 누구의 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진이가. 그는 잠시 멈칫하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수진이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됐을 수도 있죠. 누군가를 쏘고 겁에 질려서 차를 버렸을 수도 있죠. 그건 수진이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죠. 13년은 긴 시간이야, 민수야. 사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최 팀장의 어조는 측은하지만 단호했다. 제대로 조사해봐야죠. 어떤 가정도 하지 말고요. 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지혜가 끼어들었다. 혈액 샘플에 대한 DNA 검사가 필요해요. 새로운 기술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하세요. 최 형사가 말했다. 이건 잠재적 살인 사건입니다. 비용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언론이 온통 이 일로 떠들 겁니다. 성명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첫 번째 뉴스밴이 지평선에 나타났고 곧이어 두 대가 더 등장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기자들이 경찰 테이프 너머의 자리를 잡고 녹슨 순찰차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마이크를 무기처럼 들이댔습니다. 김 경사님,
아내의 실종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얻으셨으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내가 실종되기 전에 이 경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내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는 어깨를 고추 세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수진 경위는 이 부서의 헌신적인 직원이었습니다. 1977년 실종 당시 순경으로 막 승진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근면하고 정직했으며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발견을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자연이 마침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혜는 부드럽게 그를 카메라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뒤에서 포렌식 팀은 증거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류하고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수고했어. 지혜가 차량에 도착해 말했다. 민수야, 집에 가. 좀 쉬어. 민수의 팔꿈치에 최준혁이 다가왔다. 맞아, 너무 가까워졌어. 며칠만 쉬어요. 우리가 수사를 맡을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돼요. 최여조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자네는 감정적으로 휘말렸어.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건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처리하고 팀원들과 협력할게요. 민수 씨, 진행 상황은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시 녹슨 수진의 순찰차 껍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3년 만에 드디어 답이 손에 잡혔지만 너무 가깝고 너무 생생했습니다. 집에 사건 파일에 원본 사본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최 씨는 눈에 띄게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탐정 놀이만 하지 마세요. 지혜는 민수를 순찰차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서에 돌아가서 77년 일지, 근무 명단 등 모든 기록을 가져올게요. 우리가 알아낼 거야. 누가 죽였어, 지혜야.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쳤다고 임무를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죽였어요. 그건 아직 모르죠. 트렁크에 묻은 피, 탄 피, 또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표정은 안타깝지만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증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민수는 순찰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통해 법의학 팀이 여전히 작업 중인 모습과 녹슨 과거의 유골이 마침내 빛 속으로 끌어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를 넣고 집으로 향했고 13년 전 놓쳤던 단서를 찾기 위해 사무실에 쌓여있는 먼지 쌓인 서류들을 뒤적거리며 머릿속은 벌써부터 바빴습니다. 민수의 집은 경찰관과 학교 교사가 나란히 살고 있는 속초 동네의 소박한 한옥 스타일 주택으로 한낮의 햇살 아래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재킷을 벗을 틈도 없이 곧장 서재로 향했다. 옷장 맨 위 선반에는 5년 전 마지막 점검 때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갈색 골판지에 검은색 마커로 이수진 1977이라고 옆면에 적힌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담이 바닥에 앉아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한 번도 풀지 못한 퍼즐 조각처럼 펼쳐보았습니다. 인사 파일에서 수진의 사진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자부심으로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군복에 새겨진 신임 하사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당시 그녀는 28살이었으며 실종되기 2주 전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일지 4본을 집어들고 1977년 11월 18일부터 기록된 항목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수진의 필체는 깔끔하고 정확했다. 20밤, 순찰 시작, 5구역, 그리고 15분 후 20B15, 전기교통정차 해안도로 마일마커 42, 경고 발령.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조 요청도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보고도 지원 요청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다. 민수는 목격자 3명의 진술서를 훑어보았다. 그날 밤 파트너였던 강은지 순경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순경이 단독 순찰을 떠난 둡시에 마지막으로 봤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고 KBS에서 늦은 시간 드라마를 보려고 일찍 끝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진술은 그날 밤 순찰차를 봤지만 이수진 순경의 차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민간인의 진술입니다. 미미합니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응시했다. 수진이 순찰차를 몰고 설악산 절벽 아래로 내려오진 않았을 겁니다. 물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다른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은 근무 명단에 떨어졌다. 강은지는 수진의 파트너였지만 근무일지 맨 아래에는 야간 근무 감독관인 박상호 대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일지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결제까지 한 상태였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지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벨이 울리자 지혜가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나 거의 다 왔어. 영호 형이 벌써 왔어. 나머지 팀원들은 아직 현장 처리 중이야. 박상호 씨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수진이 실종된 날 밤일지에 서명했잖아요. 상호, 8년 전에 부산으로 전근 갔어요. 그 사람 왜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찰서 도착하면 현재 연락처 좀 알아봐 줄래요? 네, 들어올 거예요. 지금 갈게요. 민수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일어섰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 유령이 가득한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는 경찰서로 바로 가는 대신 해안도로로 접어들어 수진의 옛 순찰 구역을 향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그는 수진이 마지막으로 보고한 교통정차 지점인 마일 마커 42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13년 동안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해초가 흩뿌려진 바위와 바람에 휘어진 해안 소나무, 동쪽으로는 회청색으로 펼쳐진 일본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쪽으로는 양양의 오래된 어선 부두와 풍화되어 소금기가 묻은 나무 부두가 보였습니다. 77년에도 그곳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었다. 수지는 왜 혼자 이곳에 갔을까요? 표준 절차에 따르면 특히 고립된 지역에선 어두워진 후에 짝을 지어 수색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차로 돌아가려는데 다른 순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순찰차가 속도를 줄이며 지나가더니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김민수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너야? 박상호는 많이 늙어서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날카롭고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베테랑 경찰의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부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상호야, 우연이네. 방금 내 생각 중이었어. 네,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정말 수진 씨 차를 찾았다고요? 상호의 표정은 안쓰럽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설악산 절벽에서요. 예전 순찰 경로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끔찍한 일이지 이 모든 게. 그는 시계를 흘끗 쳐다보았다. 저도 따라잡고 싶지만 근무 시간에 늦었거든요. 실은 그날 밤의 일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요. 자네가 서명했잖아. 상호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번뜩였다. 13년 전 일이야, 민수야. 그래, 내가 사인한 건 기억나. 항상 그렇듯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는 차를 기어에 넣었다. 언제 차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 좀 하자. 오늘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서 순찰 중이거든. 부서로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호는 짧게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떴고 순찰차는 해안가 굽이굽이 돌아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차에 올라 라디오를 켜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날 아침의 인터뷰가 다시 재생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경위는 이 부서의 헌신적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1977년 실종 당시 순경으로 막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근면하고 정직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말이 되뇌어지는 순간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나이 많고 전통적인 임원들이 지배하는 부서에서 젊고 여성이고 야심차게 승진한 신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래 근무했기에 정치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고 너무 빨리 승진한 신입사원을 원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믿었던 동료들이라는 이유로 그런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왜 혼자 있었을까? 누가 그녀를 이렇게 고립된 순찰 경로에 배치했을까요? 민수는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다. 그는 해답이 필요했고 그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민수가 차를 세웠을 때 속초 경찰서 주차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오후 근무 교대 시간은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 손을 뻗던 그의 눈에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건물 옆을 서성이는 최영호 경이었습니다. 민수는 50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상사의 몸짓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짧고 불안한 걸음으로 앞뒤로 걸으며 한 손은 날카로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높아지며 주차장을 가로질러 말했습니다. 차가 왔어요. 당신 일입니다. 당장 움직여. 민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칫했다. 영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의 절박했다. 그는 순찰차에서 내려 딸깍 소리와 함께 조용히 문을 닫았다. 영호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돌리며 움직임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곧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낮추며 수화기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다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영호야.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불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간 좀 가지라고 했잖아. 민수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다가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 사건 때문이었어요? 뭐? 아, 그 전화요. 영호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더듬어 넣었다. 네. 부산 증거물 보관소였어요. 차를 옮기라고 난리래요. 아시다시피 그 차가 바닷물에 13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제 환경적으로 위험해요. 규정도 그렇고요. 하루라도 빨리 전문 시설로 옮기고 싶은데 운송회사에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는 웃었지만 억지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불을 지펴야 했어요. 제가 말했죠. 검사관들이 우리 목을 조르기 전에 당장 움직여라 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전에 증거물 운송을 담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물 운송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료주의는 절대 쉬지 않죠? 말해봐요. 영호는 3월의 서늘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마를 닦았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 전화벨 소리, 차 끓는 소리, 경찰 업무를 정의하는 통제된 혼돈의 미묘한 기류 등 익숙한 불펜의 소리와 냄새가 민수를 감싸며 둘은 함께 경찰서 정문을 들어섰다. 그는 증거물 처리실 근처에 2명의 법의학 기술자와 함께 모여있는 지혜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그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지만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잠깐만요. 변질된 샘플은 항상 문제가 되죠.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새로운 DNA 검사에는 고품질의 유전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 차에서 꺼낸 건 그는 고개를 저었다. 13년 동안 수중에서 염분, 녹, 해양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있었어요. 최소 몇 주가 걸릴 겁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혈액은 거기 있고 그 정도는 확인했지만 일치할 만큼 깨끗한 DNA를 추출할 수 있을진. 기술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민수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DNA 확인 없이는 수진이 차가 넘어졌을 때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럼 총알 탄피는요? 지혜가 물었다. 2번째 기술자는 노트를 훑어보았다. 그게 더 확실해요. 38구경이고 1977년에 국방부에서 지급한 탄약과 일치합니다. 같은 입자, 무게, 쉘, 같은 제조사. 이 경위가 그날 밤 총을 쐈다면 이 총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민수는 눈을 감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수진의 총, 수진의 피일 수도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피일 수도 불확실성이 미칠 것 같았다. 눈을 뜨자 영호가 약간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따라 사무실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지혜는 마침내 법의학 팀에서 벗어났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영호 씨한테 박상호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해안로에서 수진이 예전 순찰하던 길에서 상호를 만났어요. 지혜의 눈썹이 올라갔다. 우연이군요. 내 생각도 그래. 민수가 지혜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나 영호 잡으러 갈게. 나중에 얘기하자. 내 사무실에 있을게. 보여줄 게 있어. 민수는 복도를 내려와 영호의 문을 두드렸다. 저 민수예요. 들어와요. 민수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영호가 급히 책상 서랍을 닫으며 알약처럼 보이는 것을 물 한 잔과 함께 던져 넣었습니다. 혈압약이요. 영호는 묻지도 않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그는 애매한 손짓을 했다. 민수 씨, 여기 오면 안 돼요. 내가 쉬라고 한 말은 진심이었어. 노력은 했어. 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영호가 얼굴이 붉어진 채 의자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았다. 아, 박상호 씨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인데요? 오늘 수진이가 다니던 순찰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수진이가 사라졌을 때 일지에 사인한 야간 감독관이었어. 그래서요? 누군가는 사인을 해야 하는데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피습을 당했다면 신고를 했을 거예요. 안 그러기엔 너무 좋은 경찰이었으니까. 그런데 20시 15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호는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주물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녀가 그냥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조난 신고도 없고 공격 신고도 없고 수상한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과는 맞지 않아요. 피, 총알 탄 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영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박상호는 좋은 경찰입니다. 뭘 근거로 동료를 의심하고 싶은 겁니까? 13년 전 일지에 서명한 것?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저 전모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영호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책상 가장자리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차량이 증거물 보관소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살짝 비틀거렸다. 민수는 셔츠 소매 사이로 느껴지는 영호의 축축한 피부에 깜짝 놀라 팔을 잡았다. 영호야, 너 정말 괜찮아? 차 좀 마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영호는 웃음을 터뜨리려 애쓰며 자리를 떴다. 아내가 시킨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요. 저혈당과 스트레스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악수를 하며 넥타이를 고쳐 베었다. 우린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해요, 민수 씨. 동료 장교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민수는 영호가 사무실 문을 잠그는 것을 잊고 불펜으로 통하는 유리 입구로 들어갈 뻔한 것을 눈치채고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지혜가 그의 팔꿈치에 나타났다. 내 사무실로 와요. 당장. 안으로 들어온 지혜는 문을 닫고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77년도에 수진이 담당했던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던 중이었어요. 이걸 찾았어요. 서류가 잘못됐어.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목격자 진술서였는데 서명도 없고 관인도 없고 수진이 실종된 밤 설악산 절벽길에 순찰차와 흰색 세단이 있었다는 글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3개월 후의 절도 사건, 전혀 관련 없는 사건 파일에 있습니다. 지혜는 실제 절도 파일을 꺼냈다. 봤지? 수진이나 그날 밤과는 아무 상관없어. 민수는 두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왜 파기하지 않고 숨겼지? 지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 필요할 때를 비해 백업 자료가 필요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숨겨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이 부서의 누군가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목격자 진술서에 적힌 이름을 살펴봤다. 한지영. 잠깐, 그 이름. 이미 공식 파일을 가져왔어요. 지혜는 또 다른 폴더를 꺼냈다. 한지영의 두 번째 진술서가 있는데 서명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고 완전히 공식적인 거예요. 민수는 재빨리 읽어보았다. 이 진술서에서 한지영은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목격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 주소가 적혀 있네요. 지혜가 말했다. 여전히 석봉동 동네에 있네요.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가야 해. 지혜는 재킷을 챙겼다. 나도 같이 갈게요. 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문으로 향했고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새로운 증거, 숨겨진 문서, 상반된 진술에 수진의 실종을 둘러싼 침묵의 벽에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지혜의 현대 소나타에서는 커피 냄새와 오래된 사건 파일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목격자 진술서를 손에 들고 한지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끝없이 울리는 벨소리를 들으며 어서 받아라고 중얼거렸다. 네 번째 시도 끝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선이 끊겼거나 연결이 끊겼습니다. 주소는 5분 거리에 있어요. 지혜가 설악로에 접어들며 말했다. 석봉은 조용하고 서민적인 동네예요. 차를 볼수록 집들은 점점 작아졌고 기와지붕과 작은 정원을 가진 깔끔한 콘크리트 방갈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석봉길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늦추고 집 번호를 확인했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민수는 2847, 2849, 저기요라고 말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기 봐요.
페인트가 바래고 정원이 무성하게 자라난 소박한 집 앞에 최영호의 회사에서 지급한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영호 씨도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방어적인 몸짓으로 팔짱을 낀 채 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새 집 아래 연석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앞유리를 통해 영호가 얼굴을 찌푸린 채 여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정도 거리에서도 어깨의 긴장감과 공격적으로 몸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속삭였다. 지영으로 추정되는 여자는 고개를 연신 흔들며 문 쪽으로 등을 돌렸다. 영호는 재킷 속으로 손을 뻗어 두꺼운 봉투 같은 것을 꺼냈다. 그는 봉투를 지영의 손에 쥐어주며 가까이 몸을 기울여 말을 건넸고 지영은 움찔했다.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닌 것 같네요.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영호는 갑자기 돌아서서 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주시하는 듯했지만 그녀는 그가 차를 몰고 지나갈 때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미등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그들은 봉투를 움켜쥐고 집 안으로 물러서는 지혜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혜는 이제 막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 가지런히 접혀있는 어망과 문 옆에 소금기가 묻은 장화를 보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다. 민수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이 바로 열리자 지영의 얼굴은 이미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한테 또 뭘 원해? 민수는 잠시 멈칫하며 지영의 충혈된 눈과 살짝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한씨, 저는 김민수 경사입니다. 박지혜 형사입니다. 속초 경찰서 소속입니다. 박지혜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방금 전에 저희 상사님 최 경감님과 통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희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데 꼭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를 흘끗 쳐다보다가 민수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민수는 숨겨둔 목격자 진술서와 공식 진술서를 모두 들어보였다. 이걸 설명해 주세요. 지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쳐다보다가 패배감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며 뒤로 물러섰다. 알았어요. 들어와요. 하지만 이 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거실은 작지만 깔끔했고 가족 사진과 조상들을 위한 작은 사당으로 꾸며져 있었다. 지영은 쿠션이 놓인 낮은 탁자로 손짓하며 맞은편에 앉았고 영호가 준 봉투를 무릎에 꽉 쥐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어요.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수진 경위가 사라진 날 밤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진술을 한 거 알아요. 우리는 당신이 진짜 본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실? 13년 만에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 너무 피곤해. 이 짐, 이 거짓말,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지쳤어요. 민수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럼 말해줘요.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지영은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이는 수준이었다. 1977년 11월 18일, 그날 밤 저는 출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레인저로 저녁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8시 30분쯤 설악산 절벽길을 지날 무렵 한 여경이 혼자 흰색 세단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억에 잠긴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경찰은 항상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운전했어요. 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세단을 묘사할 수 있나요? 지혜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아까 말했듯이 흰색이에요. 70년대 초반쯤의 구형 모델이에요. 뒷좌석에 창문이 없고 배달 기사들이 타는 그런 차예요. 지영은 의자에 몸을 움직였다. 어쨌든 일하러 가서 회진을 돌았는데 한가한 밤이라 심심했어요. 그래서 밤 10시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놀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어요. 아시다시피 젊고 결혼했고 흥분을 찾고 있었죠. 공원은 넓고 소나무 사이로 고립된 장소가 많았어요. 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았고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죠? 민수가 물었다. 뭔가를 들었어요. 고함 같은 소리, 비명 같은 소리였어요. 바람과 나무들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사해보고 싶었지만 공원이 너무 넓었어요. 어둠 속에선 소리가 이상하게 울려 퍼지죠. 15분 정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지금 몇 시였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마 11시 반 자정이었나 봐요. 시계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씁쓸해졌습니다. 12시 30분쯤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똑같은 흰색 세단이 공원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검문소에서 봤던 그 차가 확실했어요. 민수와 지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같은 세단이라고 확신해요? 네, 확실해요. 뒷면 오르게 반달 모양으로 움푹 패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하셨나요? 민수가 물었다. 지영의 얼굴이 구겨졌다. 해봤어요. 다음날 해안도로에서 실종된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 상사인 최영우 경위가 맡았어요. 그녀는 봉투를 집어 던졌다. 받아. 이제 다 끝났어. 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선명한 지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술 번복하라고 돈을 준 거야. 민수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지영은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흰색 세단에 대한 제 첫 진술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단순화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풀고 복잡한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지혜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주일 후 공원 관리자가 저와 남편이 그곳에서 만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한 거죠. 저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고되었고 다른 레인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그걸 확실히 해줬어요. 그래서 조용히 계셨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어요? 어머니가 아프셨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녀는 허름한 방을 둘러보며 손짓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던 낚시용품 가게를 물려받아 겨우겨우 운영했어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최 씨가 봉투를 들고 나타나곤 했어요. 수고했다고 말하곤 했죠. 계속 잘 부탁한다고요. 지혜가 일어섰다. 한 변호사님, 경찰서에 오셔서 공식적인 진술을 하시고 최영호 씨에 대한 수사를 도와주세요. 지혜는 고개를 심하게 흔들었다. 안 돼요. 오늘 그 사람 여기 왔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와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어머니는 아직도 아프셔서 간병이 필요하고 남편은 모든 게 내 탓이라며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최순실은 우리에게 조금 남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될 거 알잖아요.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한 존경받는 경감님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이랑 일하다 들킨 불명예스러운 공원 관리인이라고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민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힘없고 연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는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더 찾아봐요. 지영이 말했다. 그가 흔들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증언할게요. 그 전에는 안 돼요. 민수는 차에 돌아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여자 말이 맞아요. 최순실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뭔가 찾아야 할 게 있잖아. 지혜가 시동을 걸며 말했다. 그날 밤 공원에 있던 흰색 세단 그리고 그것을 은폐한 최 씨. 이건 수진이보다 더 큰 문제야. 민수가 갑자기 말을 고추세웠다. 박상호가 오늘 설악산 국립공원을 순찰한다고 했는데 지영이가 일하던 공원이에요. 우연일 리가 없잖아. 지혜의 눈빛이 결연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그럼 박 주무관이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러 가자.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해안 절벽과 소나무 숲이 드넓게 펼쳐진 설악산 국립공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혜는 입구에 늘어선 삼나무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메인 주차장으로 향했다. 저기요.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최 감독님 차. 관리소 근처에 서장의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민수가 그날 아침에 봤던 검은색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저거 박상호 순경이 타고 온 거다. 오늘 아침에 봤던 거랑 똑같네. 지혜는 주차장을 스캔했다. 엄폐물이 필요해. 우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녀는 소나타를 밴과 픽업트럭 사이 돌출된 나뭇가지로 일부 가려진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곳에서 두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면서 방문자 박스에서 공원 지도를 꺼냈습니다. 비룡폭포 탐방로, 울산바위, 대청봉 등 수천 에이커에 걸쳐 탐방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황야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해변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민수가 말을 시작하자 지혜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사이를 가리켰다. 50야드 떨어진 등산로에서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야외임에도 여전히 정장 차림의 최영호와 부산 경찰 제복을 입은 박상호였다. 박상호는 삽과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고 최영호는 건설 폐기물용으로 쓰이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목적의식을 갖고 차량을 향해 움직였고 최 씨의 얼굴은 힘겨움과 짜증으로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낮게 유지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나무숲을 엄폐물로 삼아 가까이 다가갔다. 이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상호가 말했다. 상호는 몸을 일으켜 나무 상자 안에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불필요하다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김씨 소식 들었어? 차를 찾았대. 상호야. 그 망할 차가 나왔다고. 상호는 삭과 장비 가방을 순찰차에 실었다. 그래서 뭐 13년이나 지났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피가 있어요. 최상호의 목소리는 공포를 억누르며 굳어 있었다. 총알 탄피야.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DNA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요? 시체가 13년이나 땅속에 있었어, 영호야. 지금쯤이면 뼈만 남아있을 거야. 대청봉에서는 아무도 못 찾을 거야. 거긴 등산객들만 다니는 등산로인데다 2마일이나 떨어진 야산이야. 누가 거길 찾겠어요? 최민수는 힘겹게 상자를 트렁크에서 상온의 집으로 옮기며 끙끙거렸다. 민수는 그가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옮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너 바보야? 민수는 상호의 뒷머리에 수갑을 채웠다. 차에 있던 피가 수진 씨 피라고 확인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 시체를 원하겠지. 그 한족 여자, 우리가 돈을 주고 입막음했던 공원 관리인 등 모든 사람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할 거야. 그중 한 명이 입을 열면 우린 끝장이야. 상호는 머리를 비비며 얼굴을 찡그렸다. 알았어. 그런데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하죠? 트렁크에 시체를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내가 모르는 곳,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는 곳 말이야. 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업 파트너들 근처는 어때요? 누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심을 받게 될 텐데. 최상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생각하시는군요. 그냥 해치워. 그리고 상호야, 아무도 못 보게 조심해. 두 사람은 트렁크를 꽝 닫았다. 상호가 순찰차에 앉는 동안 최 씨는 세단에 올라탔다. 민수와 지혜는 두 차량이 시동을 걸자 나무 깊숙이 후퇴했다. 최경호의 차는 공원 출구에서 좌회전해 다시 마을로 향했다. 상호의 순찰차는 우회전해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민수가 차 문을 완전히 닫기도 전에 지혜가 운전석에 올라타면서 두 사람은 다시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상호가 30초 정도 앞서 나갈까지 기다렸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청봉에 오르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야. 지혜는 상호의 순찰차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중얼거렸다. 야생 지형에서 2마일만 더 갔어도 몇 시간씩이나 수색했을 텐데 저 가방 안에 있는 게 수진이일 거야. 민수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13년 동안 혼자 저 위에 있었어요. 그건 확실치 않아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그녀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든 최 씨와 상호는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상호를 따라 해안도로를 따라 몇 시간 전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설악산 절벽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다. 민수는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를 바라보며 가슴을 졸였다. 저 사람들, 상호가 말했다. 사업 파트너들. 부패한 경찰이 보호해야 할 동업자와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요? 7번 국도와 교차로에서 최상호의 예측은 적중했다. 그의 세단은 내륙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속초로 향했다. 상호는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진짜 할 거야. 지혜가 말했다. 대낮에 경찰차를 타고 시신을 옮기다니. 민수는 13년 동안 이걸로 도망쳤어라고 대답했다. 여긴 조용한 해안가 마을이에요. 오늘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어요.
30분 동안 상호의 순찰차를 따라 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지혜는 고성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 저 멀리 익숙한 산업단지를 발견했다. 저기 생선 가공 공장. 들어간다. 고성 수산물 가공 공장은 콘크리트 건물과 냉동 창고로 이루어진 거대한 단지였고 철조망과 출입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상호의 순찰차는 정문으로 향하지 않고 시설 뒤편에 있는 서비스 도로로 빙빙 돌았다. 지혜는 주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어 펜스 너머로 상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후방 경계를 이루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한적한 곳에 주차하는 상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움직이고 있어요. 민수가 말했다. 상호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그는 비닐봉지가 담긴 나무 상자를 들어 올리고 삽을 들고 키 큰 풀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어깨 너머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가자! 지혜가 속삭였다. 자세 낮춰.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산업 장비와 무성하게 자란 덤불을 엄폐물로 삼아 울타리 선으로 다가갔다. 상호는 차에서 30야드 정도 떨어진 숲을 속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삽이 리드미컬하게 땅을 파고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호는 효율적으로 일했고 그의 움직임에서 수년간의 육체 노동이 느껴졌습니다. 10분 만에 그는 대략 3피트 깊이와 4피트 길이의 구멍을 파냈습니다. 상호가 상자를 열고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구멍에 넣자 민수는 배를 움켜쥐었다.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랜 세월 묻혀서 변질되었지만 사람의 유해가 분명했습니다. 뼈와 너덜너덜해진 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민수의 피를 끓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구멍에 손을 뻗어 손가락만 한 작은 뼈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죠. 트로피였습니다. 상호는 장화로 땅을 밟으며 구멍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는 남은 흙을 흩뿌리고 풀과 잔해로 현장을 덮었습니다.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땅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호가 장비를 트렁크에 다시 싣는 동안 그들은 차로 후퇴했습니다. 민수가 무전기에 손을 뻗었지만 지혜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다. 상호가 최 회장한테 했던 말 기억나? 그 사람들 근처에 두면 의심을 받을 거라고. 어디로 가는지 보자고. 민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삽을 든 상호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이 필요했다. 상호는 제복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다시 순찰차에 올라탔다. 그는 시설 밖으로 나가는 대신 내부 출입문을 통과해 지루해 보이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입할 수 있대요. 지혜가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상호의 차량이 단지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멈춰서는 것을 쌍안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건물은 녹이 쓴 벽과 합판으로 붙인 깨진 창문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호는 안으로 사라졌다. 5분이 지나자 그는 갈색 종이로 감싼 직사각형 소포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그 크기와 모양은 마약 수사관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젠장, 민수가 숨을 내쉬었다. 마약이야. 마약을 집어들고 있네. 지혜는 이미 낮은 목소리로 무전기를 잡고 있었다. 지령실 박 형사입니다. 고성 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조용한 검문이 필요하다. 신고나 민원, 특이 동향은 없나요? 출동대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창고 안의 움직임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다. 2명의 남자가 나타났고 그 사이에는 너덜너덜한 한복 원피스를 입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20대 소녀 2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두 여자를 상호 쪽으로 밀어붙였고 상호는 두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고 순찰차까지 끌고 가서 뒷좌석에 밀어넣었습니다. 됐어요. 민수가 말했다. 지금 지원이 필요해요. 지혜는 이미 무전을 하고 있었다. 출동. 고성 수산물 가공 공장에 비기리 신고가 들어왔다. 인신매매와 마약에 연루된 경찰관입니다. 즉시 전술팀 출동 요청합니다. 용의자는 부산경찰 박상호 경입니다. 속초서 최영호 경감의 신병을 확보할 부대가 필요하다. 그가 연루됐어요. 알겠습니다. 형사님 출동 중 5분 후 도착 예정. 그들은 창고 밖에서 남자들과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호의 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대화로 보아 이번이 첫 거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뒷유리창이 없는 오래된 흰색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의 맥박이 빨라졌다. 한지영이 묘사한 그 차가 바로 그것이었다. 상우는 순찰차로 돌아와 세단 앞에 차를 세우고 경찰차를 이용해 시설 밖으로 호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대담함에 민수의 손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들은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얼마나 일상적인지 봐요. 긴장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어요.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오후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여러 대의 순찰차와 특수기동대 밴이 시설 정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압도적인 경찰 병력을 마주한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정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호와 세단 운전자는 동시에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차량은 보조 출구로 나가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지혜는 차를 기어로 바꾸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추격에 합류했습니다. 세단 운전자가 먼저 이성을 잃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손을 내밀었다. 상호는 허세를 부리려 순찰차를 세우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작전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순찰의 일환으로 창고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지혜는 이미 수갑을 찬 채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만해, 상호야. 우리가 다 봤어요. 상호는 지혜가 수갑을 채우자 이건 오해예요 라고 항의했다. 내 차에 있던 여자애들, 마약을 사던 애들이에요. 봤죠? 그는 앞좌석에 놓인 갈색 포장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짓했다. 제가 데려온 거예요. 민수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상호 씨, 이야기 잘하시네요. 30분 전에 사람 시체, 아마 수진이 시체일 거야를 파묻고 마약과 인신매매된 여자들 월급 받으러 여기 와서 왈츠를 추는 걸 지켜보는 게 안타깝다.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 실수예요. 지혜는 상호를 순찰차로 안내하면서 그의 권리를 읽어주며 실수한 건 너뿐이야 라고 말했다. 그 사이 전술팀은 창고에 침입했다. 민수와 지혜는 수갑을 찬 용의자 아니의 수감 중에도 폭력성을 내뿜는 강인해 보이는 남성을 데리고 경찰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곧바로 창고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층으로 이어졌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실험실은 유리장치, 발열체, 전구체 화학물질 탱크 등 전문가급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광범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쪽 방에서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감금과 학대의 흔적을 보이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보다 용감한 나이든 여성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 포장과 청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애들은 특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녀는 10대 청소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새로운 고객, 새로운 파트너를 위해 그들을 도와주는 경찰에게는 매달 보상을 주죠. 민수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패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악랄하고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봉사하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의료팀이 도착해 피해자들을 구급차로 조심스럽게 호송했습니다. 체포수송 차량이 용의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증거팀은 실험실에 몰려들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민수는 지혜에게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행할 다른 경찰관을 찾아 상호가 급히 무덤을 파놓은 곳으로 다시 차를 몰았다. 훈련된 눈에도 흐트러진 땅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들은 상호가 버린 삽으로 조심스럽게 유해를 발굴했고 경건한 마음으로 유해를 증거 가방에 옮겼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속삭였다. 13년 만에 그녀를 찾은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차로 돌아온 민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기억해냈습니다. 한지영이 필요해요. 그녀의 증언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해 줄 겁니다. 지혜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지혜가 전화를 받자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친절했습니다. 한 형사님, 박 형사입니다. 박상호를 검거했고 최영호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러 경찰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할 시간입니다.
긴 침묵이 흐르더니 감사합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경찰서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기 위해 부대를 보낼게요. 지혜가 안심시켰다. 민수는 무전기를 잡았다. 출동. 속초 석봉가 2855번지로 출동 바란다. 목격자 경호 호위하라. 사방이 경찰 차량, 연행된 용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로 어류 가공 공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들은 배지와 대중의 신뢰로 보호받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괴물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지혜가 말했다. 최영호와 진짜 대화를 할 시간이야. 속초경찰서는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산물 가공 공장 용의자들은 손목에 수갑을 차고 얼굴은 침울한 표정으로 예약을 통해 출두했다. 경찰관들은 증거를 처리하고 신고를 접수하고 여러 기관과 공조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밝혀낸 사건의 규모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유골봉투, 상호의 삽, 두 현장의 사진 등 증거물을 부동산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각 물품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보관 연세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번 취조실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말했다. 최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서장님이 두 분을 찾으십니다. 일방통행 거울을 통해 본 최영호는 민수가 본 것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자신감 넘치는 서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수갑을 찬 채 초조한 눈빛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 남자가 대신했다. 지혜가 앞장서서 최 과장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민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20년 동안 믿어온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녹화 중입니다. 지혜가 테이프를 작동시키며 말을 시작했다. 박지혜 형사님, 김민수 경사님, 최영호 경감님입니다. 최영호 씨, 당신의 권리를 낭독했습니다. 최 씨는 이건 실수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본 게 뭐든 간에 우리가 본 건 오늘 오후에 한지영 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거였어요. 지혜가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당신과 박상호가 설악산입공원에서 유골을 옮기는 걸 봤어요. 박상호가 마약을 채취하고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마약 제주까지 따라갔습니다. 한 씨는 13년 전 당신이 돈을 주고 진술을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씨의 얼굴이 여러 가지 색조로 창백해졌다. 공원에서부터 가공 공장까지 미행했다고요? 민수는 다 봤어요. 영호 씨라고 확인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최영호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셔츠는 땀으로 검게 무들었다. 197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최 씨는 한참 동안 테이블을 응시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깨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어차피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젠 지쳤어요. 13년 동안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이 날을 기다렸어요. 그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최선의 기회는 형량 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지혜는 앞으로 몸을 숙여 메모장 위에 펜을 올려놓았다. 1977년 11월 18일 그날 밤 수지는 세단을 세웠습니다. 속초 외곽 양양의 오래된 어선 선착장 근처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세단은 생선 가공 공장에서 유통을 위해 부두로 필로폰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운전기사가 당황했어요. 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급한 주자, 아마도 자신의 제품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그녀를 쏘고 어깨를 치고 그녀를 돌렸어요. 그녀는 부상을 입고 피를 흘렸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불렀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다. 최 씨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들의 내부 정보원이었고 벌써 2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돈도 잘 주었고 저는 그냥 방관만 했을 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얼굴을 문질렀다. 상호를 보내서 지원팀에서 마지막 연락이 오기 전에 처리하라고 했어요. 상호가 죽였어요. 민수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최준혁이 그의 눈을 마주쳤다. 제가 죽였어요. 상호는 구급차를 불러서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세단을 받고 운전자를 봤어요. 신원을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범인이 시작한 일을 끝냈어요. 자신의 무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탄피가 부서 탄약과 일치했습니다. 신문실은 녹음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무전기와 블랙박스를 부숴버렸어요. 최 씨는 말끝마다 세월이 묻어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등산로 2마일 안쪽.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시신을 묻었어요. 조직원들이 순찰차를 타고 설악산 절벽으로 가서 바다로 밀어버렸죠. 그 주에 폭풍이 몰아쳐서 숨길 수 있었죠. 트렁크에 있던 피요? 지혜가 물었다. 옮기면서 생긴 피요. 비닐로 감싸긴 했지만 그는 힘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민수는 목소리를 찾았다. 그동안 매달 내는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최 씨가 인정했다. 마약을 하는 남자들한텐 마약을, 접대를 위한 여자들. 몇 년이 지나면서 조직이 커졌어요. 더 많은 경찰이 개입했죠. 이름 좀 대봐요. 지혜가 물었다. 최 씨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름을 원해? 다 주면 경찰서 인원이 부족할 텐데. 이름이 쏟아지자 민수는 속이 메쓱거렸다. 부패의 골이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실종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부서의 절반이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좀 쐬야겠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지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민수는 다리가 불안정한 채 비틀거리며 복도로 걸어나갔다. 수진이 떠난 건지 죽은 건지 모른 채 빈배 옆에서 자던 13년의 거짓말의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민수야. 그는 고개를 들어 면접실 근처 벤치에 앉아 두 손을 초조하게 무릎에 모은 한지영을 바라보았다. 한지영 씨. 그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 최 씨의 협박과 뇌물,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수진, 그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은 불공평해요. 제가 기소당해도 싸다는 거 알아요. 돈을 받고 비밀을 지켜줬으니까요. 민수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느껴지는 풍화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협박을 받아 침묵을 지켰어요. 협박을 당한 거죠. 검사가 그 점을 고려할 겁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 나서주셨잖아요. 민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당신의 증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면책 특권이 될 수도 있고 형량 협상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수진이가 이제야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고 비극으로 얽힌 두 사람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김 경사님, 법의학 기술자 김 경사님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민수는 양해를 구하고 기술자를 따라 증거물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테이블이 늘어서 있었고 그날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물품에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유골이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는 작은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기술자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DNA 검사를 위해 모든 것을 국립연구소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해와 함께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증거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섬세한 체인에 달린 펜던트가 있었는데 변색되었지만 온전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수진이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차고 다녔던 은색 연꽃 목걸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 사이로 금속의 무게와 익숙한 모양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가방을 뒤집자 뒷면에는 민수은 수진 영원이라는 우아한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쏟아졌고 13년간의 슬픔이 묵윤 증거물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펜던트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의 피부에 닿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에게서 빼앗긴 것이다. 기술자는 정중하게 뒤로 물러나 애도할 시간을 주었다. 몇 분 후 민수는 눈을 닫고 다시 증거물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골 중 하나에 따로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상호 씨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겁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손가락 뼈였어요. 일종의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죠. 나쁜 놈들이라고 민수는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은 배지를 달고 선서를 했다.
그들은 법 집행기관의 모든 것을 배신했다. 그는 유골이 담긴 가방을 살며시 만졌다. 드디어 찾았어, 수진아. 이제 편히 쉬세요. 경사님,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시설에 있던 여성들을 구한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 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숨도 소중해요. 민수는 그 말에 힘을 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사라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DNA 검사를 위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다시 복도로 걸어갔다. 취조실에서 막 나온 지혜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름, 쉐, 날짜, 이동 경로, 연락처까지요. 부서가 찢어질 것 같아요. 좋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 뜯어내고 깨끗하게 재건해야죠. 그들은 복도에 함께 서서 더 많은 용의자들이 처리되고 내사과 직원들이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정의의 기계가 전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혜는 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수사, 최 씨가 지목한 모든 부패 경찰을 뿌리 뽑는 일. 경찰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안 되죠. 민수가 대답했다. 이 일 이후로는 안 돼요. 지혜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설에 있는 피해자들, 우리도 그분들을 만나러 가야 해요. 그분들 진술도 받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줘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예약 사무실로 향하면서 민수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떠올렸다. 선한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악은 그들 속에서 번성했다. 수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처럼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린 폭풍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지영과 같은 사람들의 양심의 폭풍, 지혜와 같은 경찰관들의 결단의 폭풍, 오랫동안 감춰진 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의의 폭풍이었습니다. 배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그들이 오늘 구한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믿어준 공동체를 위해 그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할 것입니다.